예, 안녕하세요. 예. 야, 이렇게 우리가 오후에 만나는 때도 있네요. 저도 좀 굉장히 어색한데요. 이 시간에 강의 시작하는 게. 자, 일단은 그 자료 다 받으셨죠? 예. 그래서 지금 받으신 자료가 일단 이거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그 세법에서 공부 방법을 좀 잠깐 적어왔는데 항상 중요한 게 이거죠. 매년 출제되는 거. 이것만은 꼭 알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진행할 때 아직은 공부가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 방향을 먼저 제가 제시해 드리는데 좀 하나 좀 걱정되는 거는 야, 나는 모르는 내용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해결 방법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되니까.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그 세법 공부 방법은 매년 출제되는 거, 이거를 이제 집중해서 하자. 그러지만 이 점수에서 안정적인 점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2번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취득세 공부할 때는 어떤 내용이었는데 또 저쪽에 이제 양도세 가니까 막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여기선 그랬는데 저기선 다르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비교. 그래야지만 나중에 점수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시험 범위에 다 나오는 건 아시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잠깐 복습해 볼까요? 우리 세법은 1차 과목이다, 2차 과목이다. 2차 과목이죠. 몇 문제 출제하죠? 16문제. 자, 그 중에 취득세는 3문제 출제합니다. 등록면허세는 1문제 출제하고, 재산세는 3문제, 종합부동산세 1문제, 그리고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5개에서 6개까지 출제될 겁니다. 대충 파악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정성을 다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해주실 게 뭔가 이거 해주셔야 되겠죠. 반복해라, 반복. 그래야지만 세법은 점수가 나옵니다.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OT고. 바로 진도 나가볼까요? 그래서 1페이지 보시면은 항상 우리 그 세법에서 중요한 것은 그 얘기죠. 누가 세금을 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키포인트는 얼마의 세금을 낼 것인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누가 세금 내야 될 것인가.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납세 의무자.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는가. 과세 대상. 그리고 얼마라는 거. 산출세액이죠.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문과정 다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1월 달부터 진행할 거니까 오늘은 그중에 4가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보시면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취득세 칸에 별표 2개 쳐놨죠. 나중에 요거를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별표 3개가 가장 많은 겁니다. 그럼 이제 강약 조정하자는 얘기인데 자, 출발합니다. 봅니다.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의 원칙이 사실상의 취득자죠. 사실상의 동그라미. 사실상이 뭐죠? 사실상이죠. 진짜입니까? 항상 요 화면 기억하시는 겁니다. 필기하실 필요 없고 집중해서 보시는데 자, 갑이란 사람이 땅을 을이란 사람한테 5억을 받고 팔았습니다. 갑이 을한테 땅을 5억 받고 팔았다. 그런데 문제는 을이란 사람이 자기 면허 등기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우면 누구 면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갑의 면허 되어 있겠죠. 자, 이 경우 갑은 양도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또 을은 취득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화면이 거의 매년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키포인트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칠판이 어떤 상황이죠? 뭐 가만히 있으면 앞에서 다 해주겠지. 여러분, 세법은 다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포커스 잡는 거,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데 내가 땅 갖고 있다가 팔았어. 잔금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등기를 안 하고 있어. 이게 출제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오늘 세법에서는 돈이 중요합니까? 등기가 중요합니까? 항상 정답은 빨간색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돈을 5억을 주고받았더라. 그러면 사실관계가 다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사례에서는 땅을 파서 5억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았어도 갑은 양도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고 을은 취득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가? 사실상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사실상 그러면 등기 등록과는 관계없이 이런 부가 나온 것이고. 자, 이제 그 밑에 2번 예외 보시면은 1번에 주체구조부 취득자로 되어 있죠. 거기에 별표 쳐놓으시고. 세법 공부할 때는 사례 위주로 정리하는 게 속 편합니다. 자, 옆에다가 엘리베이터라고 필기합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옆에다가 엘리베이터. 그리고 또 세법 공부할 때 하나 제가 이제 쉽게 공부하는 방법 설명드리면 남의 일이 아니다. 내 거다. 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편합니다. 자, 가볼까요? 여러분 지금 상가 건물 갖고 계시죠? 갖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한번 가설해 볼까요? 그러면 건물 가치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이거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가설했더라. 그러면 건물 가치가 증가된다. 그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근데 문제는 내 건물인데 그 엘리베이터를 임차인이 자기 돈 내서 가설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라고요? 내 건물이야. 근데 엘리베이터를 임차인이 자기 돈을 내서 가설했어. 또 이거 보시면서 야, 세상에 그런 경우가 있을까? 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건물 주인이 될까? 아니면 돈을 낸 임차인이 될까? 건물 주인이 되겠죠. 왜 건물 주인이 됩니까? 키포인트는 누구 건물 가치가 증가되는가? 건물주가 되겠죠. 요 사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건물 가치가 증가가 돼. 취득세 내라고 그래.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엘리베이터 가설할 때 비용을 임차인이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가? 임차인이 아니고 건물 주인. 이거를 거의 매년 출제합니다. 그럼 이때 건물 주인을 뭐라고 부르는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다라고 부르는 거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법조문이 나올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 사람이 건물주가 되겠죠. 외의자라는 것은 임차인이 될 겁니다. 임차인이 가설했어도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 확인됐습니까? 입에 배야 됩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읽어보시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 어떤 케이스라고요? 엘리베이터를 임차인이 돈 내서 가설했어. 그래도 납세 의무자는 건물주인 이름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 별표 쳐놨고. 자, 이제 그 밑에 2번에 보니까 변경 시점에 소유자로 되어 있죠. 자, 칠판으로 오십니다. 우리 취득세에서 기본 중에 기본인 케이스입니다. 자, 가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임야를 갖고 계십니다. 네, 임야입니다. 여러분 그 임야가 뭐죠? 산이죠? 지금 산을 갖고 있는데 그 산을 깎아가지고 뭘로 바꿨는가? 대지로 바꿉니다. 다시 한번 내가 산을 갖고 있는데 그 산을 깎아가지고 대지로 바꿨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가?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다라고 부르는 거죠. 키포인트는 등기부 등본 떼어볼까요? 그럼 등기부 등본에 임야에서 대지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 명의는 바뀌지는 않겠죠. 다시 한번 내 산이야. 내 거야. 깎아가지고 대지로 바꿨어. 그럼 계속해서 명의는 내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세법에서는 취득세를 내라고 합니다. 왜 낼 것인가? 자, 상식적으로 임야이 비쌀까요? 대지인 게 비쌀까요? 대지가 더 비쌀 겁니다. 여기 키포인트인데 임야일 때 가격이 1억이라 보고 대지의 가격을 3억으로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임야를 깎아서 대지로 바꿀 때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한 5천만 원 들었다고 보자. 자, 그러면 등기부상에서는 명의 바뀌진 않았지만 그 재산 가치가 증가가 됐죠. 우리 세법에서는 그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키포인트는 얼마에 대해서 과세할 것이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산출성이 나오는데 과세표준은 이게 됩니다. 증가한 가액. 그럼 여기서 증가한 가액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대지 가격인 3억에서 임야 가격인 1억을 뺍니다. 3억에서 1억 빼니까 2억이 나오겠죠? 2억 원을 뭐라고 하는가? 증가한
가액이다 라고 부르면서 과세 표준이다 그런 단어를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세율은 무조건 2% 적용합니다. 그러면 2%는 나중에 나올 텐데 이걸 기억하시면서 2%를 뭐라 그러는가? 중과 기준 세율이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럼 지금 2억 원에다가 2% 곱하니까 400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인데 지목을 변경했다. 지목 변경 어떤 케이스 기억하라고요? 요거 산 임야를 갖고 있다가 깎아서 대지로 바꿨어. 그런데 가치가 증가되겠죠. 취득세 과세하겠다. 자, 그럼 이 경우 취득세를 내야 될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가? 요 이름 기억해야 되겠죠. 변경 시점의 소유자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나오겠지만 지목 변경했을 때 과세 표준은 뭐가 되는가? 증가한가요? 그리고 지목 변경했을 때 세율은 무조건 2%. 그리고 2% 이름을 뭐라 그러는가? 중과 기준 세율이다 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할 만합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 밑에 3번에 상속인 가볼까요? 상속인. 역시 칠판으로 오시는데 우리 그 세법 공부할 때 상속과 증여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시험장 가도 한 해도 빠지는 해가 없습니다. 상속과 증여란 말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기본적인 내용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뭐라 하는가? 피상속인. 그리고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 이게 빠르게 내 입에 배야 된다.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 상속인. 자, 그리고 절차 기억하시는데 아버님 돌아가신 날을 뭐라 부르는가? 상속계실. 아버님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날 땅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땅 가격이 2억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자,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나중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할 당시에 땅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3억으로 올랐다라고 가정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등기한 것을 나중에 5억에 팔더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장 가시면은 상속이라는 문구가 나왔을 때 요 화면 떠올라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 상속인, 상속했다는 절차, 돌아가신 날이 상속계실이야. 그리고 나중에 등기하고 판다. 자, 그럼 이 경우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가? 상속인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상속세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방세인 취득세도 또 내야 됩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상속세 냈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 무슨 세금 또 낸다고요? 취득세. 자, 그러면서 취득세 계산할 때 얼마에 대해서 계산하라고 하는가? 2억 원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럼 요 밑에서 2억 찾아볼까요? 2억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돌아가신 날인 상속계실 금액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지방세인 취득세에서 상속에 따른 취득 시기를 상속계실로 보라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자, 그럼 나중에 5억에 판다라고 볼까요? 양도세 계산해야 되겠죠. 양도가액은 5억이 되고 취득가액을 빼줘야 되는데 얼마 적었습니까? 2억 적었죠. 따라서 양도세에서도 취득한 날은 언제 되는가? 상속계실이 되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뭐 중간중간에 여기 필기가 안 돼 있으니까 필기하시지 마시고 사진 찍어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사진 찍는 것도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요약집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상속 그러면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 상속인, 돌아가신 날 상속계실이고 나중에 등기해서 돈 받고 팔았다. 자, 준비하시고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 의무자도 상속인. 그리고 이따 나오겠지만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는 상속계실, 양도세에서도 취득 시기는 상속계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증여까지 설명드려 볼까요? 여러분 그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 뭐겠습니까? 상속은 돌아가신 거고 증여는 살아 계시면서 공짜로 주는 겁니다. 차이점 파악하시면서 자, 증여하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 그리고 역시 증여에 따른 절차. 자, 상속과는 달리 증여일 때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먼저 합니다. 증여 계약일이다 라는 단어 쓰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가끔 아까 상속은 상속계실 그러니까 증여는 증여계실 그런 단어를 쓰는데 절대적으로 그런 단어 쓰는 거 아닙니다. 시험장 가면 증여계실 그런 문구 안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한다고요? 계약을 서로 하고 그리고 등기를 나중에 하는 경우다라고 가정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는 2억짜리였는데
등기할 때는 땅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3억으로 올랐다는 가정입니다. 나중에 5억에 팔더라. 그럼 똑같이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가? 수증자. 증여세 낼 때 끝나는 거 아니죠? 무슨 세금 또 낸다? 취득세도 또 내야 된다. 따라서 증여에 따른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가? 수증자. 자, 그러면서 취세 계산할 때 얼마에 대해서 계산했는가? 2억에 대해서 계산했죠. 자, 밑에서 2억 원 찾아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요거요. 계약일 현재 금액이 되는 거죠. 왜냐? 지방세인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을 취득한 날로 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나중에 5억에 팔았다. 그럼 5억에서 취득가액 빼줘야 되겠죠. 취득가액 얼마다? 3억이죠. 3억을 찾아보니까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겁니다. 증여를 받은 날은 구체적으로 언젠가?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 요 화면 보면서 이제 시험장 갔습니다. 시험장 갔을 때 증여란 문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취득 시기 문제가 나왔더라. 다시 한번 증여에 따른 취득 시기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확인해라? 취득세 문제인지 양도세 문제인지. 그러면서 취득세일 때는 언제 취득한 날인가? 계약일. 대신 양도세에서 취득한 날은 증여를 받은 날. 증여를 받는 날을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라고. 되시겠죠? 네. 자, 그 밑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조합원이죠. 조합원. 한 템포 쉬어가 볼까요?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죠? 세법 공부하고 있다고요? 네. 누가 세금 내야 될 것인가? 납세 의무자. 그중에 어디? 취득세. 이건 놓치지 마라. 취득세, 납세 의무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4번인데 주택, 조합 등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는가? 조합원. 잠깐 확인해 볼까요? 지금 국어를 이제 풀어주시는데 누가 취득했죠? 주택, 조합 등이 취득했습니다. 조합이 취득했는데 뭘로? 해당 조합원용으로. 그럼 판단해 보시면 조합이 샀어. 근데 그 귀속은 누구한테 되고 있죠? 조합원한테 되고 있으니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가?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자, 그럼 밑에 5번의 과점주주 별표. 참고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세금의 종류, 팔았다, 무슨 세금 내야 되고? 양도세, 샀다, 취득세, 보유할 때는 보유세? 세상에 보유세한 세목은 없습니다.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는 거죠. 그리고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은 등록면허세. 그 범위에서 과점주주 문구가 나오는 것은 취득세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나중에 문제 푸실 때 과점주주가 나왔더라. 그러면 어디를 묻고 있는 거라고요? 취득세. 다른 데서는 출제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과점주주 거의 매년 출제인데 지분 비율은 50% 초과입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라 부른다. 자, 출발은 비상장법인 A가 나옵니다. 상장법인은 이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상장법인만 적용하는데, 자, 비상장법인 A가 땅을 100억 주고 샀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지금 누가 샀다고요? 계속 읽게끔 제가 유도하는 겁니다. 비상장법인 A가 땅을 100억 주고 샀다. 자, 그러면 취득세 내야 되겠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 비상장법인이 취득세를 냈을 겁니다. 취득세 냈습니다. 자, 그런데 주주를 봤더니 갑을평인데 40%, 20% 있습니다. 과점주주 있다 없다? 없다. 과점주주는 50% 초과한 사람이니까 과점주주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이 을로부터 20%를 주식을 돈 주고 삽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40에다가 20을 더하니까 60%가 되었네요. 그럼 60%는 50% 초과니까 과점주주인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우리 세법에서는 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게 된 거죠. 살펴보시면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지분 간 사람은 없죠?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과점주주는 50% 초과야. 지금 이 사람이 60%가 되었더라. 가장 많은 지분이죠. 그러면서 세법은 어떻게 본다고요?
이 비상장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여기 키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실질적 지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법인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주의하실 것은 요거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 한번 떼어볼까요?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 한번 떼어보면 아직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비상장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누가 취득한 걸로 보겠다고요? 과점주주인 갑이. 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취득세 계산해야 되겠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이렇게 합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에다가 지분 비율을 곱합니다. 그럼 여기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무엇인가? 비상장 법인이 갖고 있는 토지가액 100억을 얘기하고, 자 지분 비율은 최초로 과점주 됐을 때는 모두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 이미 과점주자가 주식을 취득해서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용해 볼까요? 우리 갑은 40%였다가 20% 취득해서 60%가 되었네요. 과점주주가 최초로 된 거 맞죠? 그러면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액 100억을 갖고 오고, 최초니까 지분 비율 모두인 60%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억에다가 60% 곱하니까 60억이 나오겠죠. 요게 또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럼 이때 60억의 이름이 무엇인가? 과세표준. 과세표준. 자 그러다가 갑이 병으로부터 10% 주식을 사볼까요? 그러면 갑은 60에다가 10을 더하니까 70%네요. 그럼 역시 이 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 갖고 있는 건 맞죠? 자 그러면 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지배한다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이 법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100억에다가 70%다 곱하면 안 되겠죠? 왜요? 이미 60%까지 세금 냈으니까 또 70%까지 내라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중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증가분인 10%에 대해서만 취세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100억에다가 10% 곱하니까 10억이 나옵니다. 10억이를 뭐라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다. 과세 표준. 그래서 우리 시험장 가시면 이 화면에서 시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하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과점주가 아니었던 자가 주식을 취득해서 최초로 과점주 되었더라. 그럼 얼마큼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이미 과점주인 자가 추가로 취득해서 증가되었더라. 그럼 얼마큼인가? 증가분에 대해서. 이 단어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이것도 매년 출제죠. 설립이란 무엇인가? 설립이라는 것은 비상장법인을 처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 쓰는 단어가 설립인데, 지금 비상장법인 처음 만들었을 때 과점주주였다고 볼까요? 그럼 우리 세법에서는 취득세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히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필표 쳐놓으시고,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납세 의무가 없다. 되시나요? 네. 지금 우리 어디 공부하고 있다고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 원칙은 사실상 취득한 자. 사실상이 뭐라고요? 등기 등록 관계없이. 2번에 1번 주체구조부 취득자. 엘리베이터를 임차인이 돈을 내서 가져냈어. 그래도 납세 의무자 누가 되는가? 건물주인. 건물주인을 주체구조부 취득자라 부르고. 2번에 변경 시점의 소유자. 뭐가 포함된다? 이미야 산을 깎았어. 대지로 바꿨어. 그러면 가액이 증가했겠죠? 이 경우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가? 변경 시점의 소유자. 3번은 상속받았을 때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비교하실 거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수중자. 자, 그 다음 주택조합이 취득했죠. 주택조합이 뭘 확인할 것인가? 해당 조합 원료로 취득했더라. 납세 의무자는 조합원. 자, 5번에 과점주주 지분 비율은 50% 초과. 최초로 과점되면 모두에 대해서 증가된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 다만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납세 의무가 없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시험에서 왔다 갔다 출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장 갔다. 시험장 갔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제가 연습시킬 건데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면
요 페이지 기억하시면서 그 중에 뭐 틀린 거 찾아라 뭐 이런 문제 나올 겁니다. 그랬더니 동그라미 2번 지문에 외국으로부터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문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것까지 말씀드리는데 외국에서 선박을 수입했대.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거기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과. 그거 기억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거기 5가지, 6가지가 되겠죠. 그것 뺀 나머지도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공부해가지고 우리 시험장 갔을 때 맞출 수 있는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많은 것 중에 한두 가지가 지문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때는 그것을 통과, 읽지 마라. 그러면 주로 정답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에서. 그럼 무슨 얘기인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임차인이 가설했습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죠?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거 우리 알고 있죠? 그동안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는가?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임차인이 가설한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가설한 자이다. 그럼 벌써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틀리게 나온다는 겁니다. 뻔한 얘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 세법 공부하실 때는 기본적인 틀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것 뺀 나머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통과. 그래도 답은 다 맞추는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고. 큰일 나는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시간인데 벌써 이 한 칸 하느라고 30분이 갔다. 그러면 다 합치면은 오늘 밤 한 9시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예. 큰일 나는데요. 예. 또 요즘에 좀 늦게 끝내니까 막 늦게 끝나간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옆에 보니까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별표 2개 쳐놨죠? 예.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죠? 등록을 하는 자, 등기 권리자죠. 예. 여러분 외우는 겁니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전 지나가더라. 그럼 우리 일찍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문제 풀면 못 푼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면을 제가 준비해 와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설명만 들으시면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나와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 설명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연장될 수밖에 없다. 저도 변명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등록면허세. 우리 등록면허세 몇 문제 출제한다고요? 한 문제. 요 화면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들고서 은행 갔죠? 왜 갔는가? 돈을 꾸러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은 갑에게다가 5억 원을 꿔줄 겁니다. 뭘 담보로? 토지를. 다시 한번 은행은 갑에게 5억을 꿔주는데 땅을 담보로 해서 꿔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 하면서 나왔지만 은행은 갑에게다가 돈을 꿔주면서 이런 거 설정하죠. 저당권. 저당권은 왜 설정하는 거죠? 뭐 은행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이 사람 나중에 이자도 안 내고 또 돈도 안 갚더라 그러면 나중에 그런 것이 이제 공매나 경매에 붙여질 텐데 그때 우선순위를 확보하고자 설정하는 게 뭐다? 저당권. 자, 출발합니다. 매년 거의 출제하는 거.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는지 여부를 출제합니다. 자, 지금 은행은 5억 꿔줬죠? 저당권 설정합니다. 준비하시고 등록면허세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등록면허세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목소리 계속 줄어드는데 네. 하나만 기억해라. 어느 경우에 등록면허세 내는가? 등기부에 적히면 낸다. 답 다 드렸습니다. 등록면허세 내느냐 안 내느냐 문제 나왔더라.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등기부에 적히면 내는 것이고 안 적히면 낼 필요가 없죠. 그러면 왜 등기부에 적힐 때 등록면허세 내야 되는가? 이거 설명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등기부 등본에다가 내가 적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디에서 적어줍니까? 등기소에서 적어주는 거죠. 우린 다 알고 있다. 그게 키포인트다. 다시 얘기하면 등기부문에 적을 때
내가 적는 게 아니고 등기소에서 적어준다. 그러면 우리 거기서 적어주는 서비스 받는 거죠. 그 대가로 세금 내는 게 무엇인가? 등록 면허세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등록 면허세 내느냐 안 내느냐 그 문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뭘 갖고 판단하라고요? 등기부에 적히면 내는 것이고 안 적히면 낼 필요가 없다. 취지는 등기소에서 적어주는 서비스 해주니까 대가로 내는 거다. 연습합니다. 자, 그러면 은행은 갑에게 땅을 5억 꿔줬죠? 저당권 설정합니다. 저당권 등기부에 적힙니까 안 적힙니까? 저당권 적힌다 안 적힌다? 적히죠? 등기법 시간에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죠? 표제부는 뭘 적죠? 부동산의 표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익에 관한 사항. 사실 이건 제가 할 일은 아닙니다. 이 공시법 시간에 해야 될 일인데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기억을 상기시키려고 한 말씀 더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양갈래로 갈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야 나 저거 모르는 말인데 표제부도 모르고 갑구도 모르고 나 을구도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어렵게 강의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건 제 관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여러분한테 상기시키다 보니까 또 시간 좀 지체되죠. 그럼 또 늦게 끝난다고 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과연 어느 장단에 맞춰가지고 춤을 춰야 될 것인가. 근데 저는 지금 다른 게 없이 여러분한테 하나라도 더 설명드리면서 좀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그 마음 좀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은행 갑에게 돈을 꿔줬다. 저당권 설정하죠. 저당권은 등기부 등본에 적힙니다. 준비하시고 등록면허세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내야 된다. 적히니까. 왜 낸다고요? 등기소에서 적어주니까. 네? 자, 그러면 공시법 시간에 또 이거 공부했을 겁니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는 화살표를 기억해라. 뭐 공시법 시간에 공부한 내용 몰라도 괜찮다. 등기 권리자라 하면 등기를 했더니 등기부상에서 자기 권리가 증가가 됩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시험장 가서 이거 기억하시라고. 대신 등기 의무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에서 권리가 감소되는 사람. 다시 한번 등기 권리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 등기 의무자는 이런 사람. 말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익혀라.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는데 기억 못하시면 저 나중에 뮤지컬 보고 와서 하는 것처럼 쫙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런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등기 권리자는 이런 사람. 등기 의무자는 아래간 사람. 그러면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가? 등기 권리자. 왜? 자기 권리 증가되는 거 표시해서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꼭 기억하실 것은 이 사람이 등기소 가기 전에 어디부터 들려야 되는가? 구청부터 들어가는 거. 이거 기억하는 겁니다. 자, 구청에 가는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러 갑니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등록면허세 구청에 와서 신고할 때 주로 2층으로 갑니다. 신고라는 것은 신고서가 있습니다. A4 용지로. 여기에다가 누가 세금 내야 될 것인가? 납세 의무자.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는가? 저당권 설정. 그리고 과세 표준, 세율을 적어서 제출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신고. 그러면 그 세무과 직원이 신고서 바꿔서 나한테 뭘 주는가? 세금 내라는 납부서를 줍니다. 그러면 그 납부서를 들고서 구청에 은행이 있는 거 아시죠? 은행에 가서 돈을 냅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돈 받고 꽝꽝꽝 도장 찍고 영수증 줍니다. 요 사례를 꼭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아직 등기소 안 갔네요.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구청에서 등록면허세 신고하고 그리고 세금 납부한 다음에 뭘 받는가?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가는가? 등기소에 갑니다. 등기소에 가서 뭐라고 하는가? 등기 신청을 한다는 얘기죠. 이 사례 꼭 기억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매년 나오는 거 등록면허세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문제 나왔을 때 판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등기부에 적히면 되는 것이고 안 적히면 낼 필요 없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누굴 찾아라? 권리가 증가되는 사람. 그리고 등기소 가기 전에 어디부터 들러야 된다? 구청에.
기억하시면 항상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인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을 하기 전까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며칠 이내 해야 되는 거냐고. 며칠 이내. 부연 설명드리면 이것도 역시 세법은 아니고 공시법인데, 여러분이 이번에 땅을 샀다고 볼까요? 땅을 돈 주고 샀습니다. 오늘 잔금 치렀습니다. 등기 언제 하실 겁니까? 내가 오늘 땅을 잔금 치렀어. 그럼 내 명의로 등기해야 되겠죠. 어떤 분은 나는 불안하니까 오늘 막 뛰어가서 오늘 할 거야.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 오늘 바쁜 일 있어. 따라서 등기는 내일 할 거야. 또 어떤 분은 아니야. 나는 등기를 한 달 뒤에 신청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등기는 언제까지인가? 자기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등록하기 전까지란 며칠 이내인가?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에 따라서 오늘 할 수도 있고 열흘 지나서 할 수 있고 한 달 지나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네. 대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한 이후에 세금 낸다 그러면 틀리는 지문. 항상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하고요? 등록을 하기 전까지. 확인되셨죠? 네. 빨리 찍으시라는 겁니다. 카메라가 아니고 눈으로 파파파. 셔터를 많이 누르면 되겠죠? 네. 누가 여기다 뭐 적어놨는데 승역지 적어놨나? 승낙서? 네. 혹시 제 특징 아시나요? 이렇게 하고 저 넘어가면은 제가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 사례를 듭니다. 그 사례를 맞추신 분은 다 이해가 된 것이고, 사례를 못 맞췄더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례는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만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가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갖고 있습니다. 10억짜리. 을이라는 사람이 이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갑니다. 전세 8억에 들어간다고 볼까요? 세입자들은 주로 뭐가 불어나죠? 전세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어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세입자 들어가면서 전세권을 설정한다. 그런 문구 들어보셨죠? 자, 출발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록면허세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등기부에 적히면 내는 것이고 안 적히면 낼 필요 없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공시법 시간에 등기법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전세권은 등기부 등본 을구에 적히는 겁니다. 답을 다 드렸네요. 전세권은 등기부에 적힌다. 따라서 등록면허세 내야 된다. 확인되셨죠? 네. 납세 의무자는 누구? 전세권 설정할 때 납세 의무자 찾아라. 누구의 권리가 증가되죠? 을이 되겠죠. 전세권자. 이 사람 등기소에 가기 전에 어디부터 들러야 된다? 구청에. 구청에 가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서 받아서 은행 가서 돈 냅니다. 그러면 영수증 받겠죠. 그걸 첨부해서 등기소에 가서 뭐 하는가? 등기신청.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이 사람 세금 냈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등기등본 을구에다가 전세권이라 적어주는 거다. 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다가 아직 안 끝났네요. 이 사람이 나중에 전세 뺍니다. 그러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전세권을 없애야 되겠죠. 없애는 등기를 뭐라 부르는가? 말소등기. 말소등기.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 공부하실 건데 말소등기는 이렇게 빨간 색깔로 실성 긋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말소등기했더라. 등록면허세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적히면 내는 것이고 안 적히면 낼 필요 없다. 말소등기는 빨간 색깔로 이렇게 필기해야 되니까 적히니까 등록면허세 내는 겁니다.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항상 납세 의무자는 이런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에서 권리가 증가된 사람. 전세권 없어지면 갑의 권리가 증가되네요. 갑이 납세 의무자. 자, 이 사람 등기소 가기 전에 어디부터 가야 된다? 구청에. 구청에 가서 등록면허세 신고하고 납부했네요.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 신청하는 겁니다. 1년의 절차가 지금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도 매년 출제합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집중을 잘 하시니까 제가 또 탄력받았네요.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좀 늦게 끝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락 다 싸우셨죠? 네. 갑의 아파트가 10억짜리인데 을이 8억에 전세 들어갑니다. 전세금 설정했죠. 다시 을이 갑의 아파트에 8억에 전세 들어가면서 전세금 설정했습니다. 작년에 출제하길 을이 그 전세권을 병에게 팔았습니다. 을은 병한테 뭘 팔았다고요? 전세권. 이거 보시면서 가끔 저한테 질문합니다. 아니 전세권을 어떻게 파냐고. 저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민법 선생님한테. 대신 우리 세법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을이 전세권자인데 그 전세권을 병한테 팔았습니다. 되시겠죠? 네. 준비하시고 등록면허세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냅니까? 이 전세권 넘겼을 때 왜 내는 거죠? 등기부에 적히니까. 그러면서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병. 그게 작년 기출문제였다. 항상 등록면허세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 기준은 등기부에 적히면 내는 거야. 그럼 다 풀 수 있고. 납세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서 을은 무슨 세금 내야 될까요? 전세권을 병한테 돈 받고 팔았다? 양도세 내야죠. 공부 안 했다고요? 이따 보시겠지만 양도세 과세 대상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기타 예산, 파생상품. 그중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두 가지로 구별하죠. 1번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권. 그 전세권이 이 케이스다. 이렇게 조금씩 연결하면 세법의 공부량은 점점 준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별표 3개짜리인데요. 우리 항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인 거 아시죠? 6월 기준. 6월 1일 뭐라고 부르는가?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 그래서 1번에 재산세 과세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재산세 별표 3개 위에다가 요거 꼭 적어놔라.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매년 출제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맞춰야 되겠죠? 푸는 요령은 공무원 입장에서 판단해라. 공무원 입장에서. 예. 공무원 입장입니다. 저도 잘 못 쓰지만 가끔은 그래도 민법 선생님보다는 그래도 알아보게 쓰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 예. 항상 누구 입장 생각하라고요? 공무원 입장. 6월 1일 기준인 거 아시죠? 예. 자, 그 밑에 2번 공유재산. 공유자의 동그라미죠. 칠판 땅이 있는데 갑과 을의 공동소유입니다. 갑은 2분의 1 갖고 있고 을은 2분의 1. 그러면 재산세 세금 계산 누가 하죠? 재산세는 세무서가 아니죠. 지방세니까 지자체가 계산했을 겁니다. 고지서 누구한테 보낼 것인가? 갑에게도 보내고 을한테도 보낸다. 지금 이런 거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가? 지분권자. 그런데 가로수처럼 지분의 표시가 없더라 그러면 나중에 민법시험을 공부할 겁니다.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버립니다. 자, 그 밑에 3번의 별표. 그리고 그 왼쪽에다가 이런 그림 그려놓으면 좋겠죠? 네. 이게 뭐처럼 보이시죠? 집? 여러분, 우리 이제 시험 공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집이란 단어 안 씁니다. 주택. 근데 주택인데 위에 건물 소유자는 갑이죠. 땅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산세에서는 주택일 때는 위에 건물과 밑에 있는 땅을
합쳐가지고 계산합니다. 이따 확인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산세 계산할 때 건물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소유자는 을이더라. 그러면 재산세 계산할 때 건물 따로 계산, 토지 따로 계산 그렇게 안 합니다. 주택은 토지 건축물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럼 전체에 대해서 계산했겠죠? 그래 놓고서 고지서를 어떻게 보내는가? 갑에게 건물분 보내고 을한테 토지분 보냅니다. 이거 매년 출제하는 겁니다. 따라서 법조문 주택인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 그러면 그 전체에 대한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전체에 대해서. 그래 놓고서 조금 전에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쪼개서 보내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세법전에 쪼개라 이런 단어를 쓸 수 없으니까 어떤 단어를 쓰는가? 암분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그리고 쪼갤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쪼갭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험장 가면 잘 출제하는 화면인데 뭘 겪으신가? 야, 주택이래.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다르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에 대해서 다 계산해. 그러면서 법조문은 산출세 계산하고 그리고 쪼갤 때 쓰는 말이 뭐라고요? 암분. 무슨 비율로 암분하는가? 시가 표준액 비율. 한 3년 전에는 암분 앞에 면적 비율로 암분한다. 그래서 틀리게 출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면적 비율이 아니고 시가 표준액 비율. 자, 4번은 신탁재산은 수탁자죠. 자, 칠판을 보십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땅을 을한테 신탁합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맡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걸 얘기하죠. 자,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 위탁자라 부르고 맡는 사람을 수탁자라 부릅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신탁 등기는 등기부등본 갑구에 적히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갑구에서 넘어갔어도 실질 이전은 아니죠. 그 기간 동안 맡겼다 가져오는 거니까 이 사람은 양도세 낼 필요 없고 이 사람은 취득세, 비과세. 대신 누군가는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가? 수탁자. 이것도 거의 매년 출제. 그러면서 의미는 왜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인가? 이 재산을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죠? 수탁자가. 그러니까 행정편을 위해서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5번에 보니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양도 양수가 있었다. 그럼 납세 의무자는 양수인이 됩니다. 양수인. 가볍게 보시고. 자, 그 밑에 이제 예외인데 예외. 사실 그 입문과정 때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 예외 부분은 좀 통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꼭 해드릴 겁니다. 자, 가볼까요? 이해를 하면 쉽게 답을 맞출 수 있고 암기하면 나올 때마다 틀립니다. 5월 28일 날 5월 28일 날 갑이 자기 땅을 을한테 5억 받고 팔았습니다. 5월 28일 날. 자, 아까 을의 입장에서 등기, 자기는 등기한다 그랬었죠. 등기 보통 언제 한다고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잔금 치르고 바로 가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음날 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을은 잔금 치르고 등기를 언제 했는가? 6월 5일 날 했다는 겁니다. 파악되십니까? 자, 그러면 6월 1일을 과세 기준이라 부르죠. 이날 현재 등기부상에는 누구 이름 되어 있습니까? 갑의 이름 되어 있죠. 갑을 뭐라 부르는가? 공부상 소유자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공부라는 것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적힌 사람은 누구라고요? 갑이다. 대신 우리 세법에서는 등기가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죠. 6월 1일 현재 이날 벌써 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죠? 우리 되겠죠. 다시 한번 사실상이라는 거 아까 취소해서 얘기했습니다. 등기 등록과는 상관없이 매매대금을 주고받았더라. 사실관계 다 끝난 거다. 다시 한번 5월 28일 날 갑과 을은 5억을 주고받았다. 대신 등기를 언제 했다고요? 6월 5일 날. 그러면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 될 것이고 대신 6월 현재 등기부상에는 아직은 갑이 명이 되겠죠. 요게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지자체 공무원이라고 볼까요?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서 재산세 고지서 보내드릴 겁니다. 재산세 고지서 갑에게 보내실 겁니까? 을에게 보내실 겁니까?
항상 누구 입장에서 문제 풀라고요? 공무원 입장. 제가 이런 팁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공무원은 어디서 일하고 있죠? 책상 앞에서 일하고 있겠죠. 책상 앞에서 일하는데 이런 사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누구한테 보내는가? 공부상소유자 갑에게. 파악되시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다가 갑이 재산세 고의서 받으면 좀 황당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갑에게 이런 사실을 신고할 기회를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이 뭐죠? 뭘 신고하라? 나 5월 28일 날 돈 받았어. 근데 의뢰한 사람이 아직 등기하지 않았어. 등기부상에는 나라고 갑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을 거다. 이런 걸 신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6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런 걸 신고하라고 합니다. 파악되시죠? 자, 그러면 갑이 요 기간 내에 이건 을 겁니다라고 신고했다고 볼까요? 그러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알게 됐습니까? 알게 됐으니까 누구한테 보내면 되고 사실상 소유자 을한테. 그런데 갑이 요 기간 내에도 신고를 안 하고 있다고 볼까요?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보낼 것인가? 등기부에 적힌 공부상 소유자인 갑에게. 그리고 사례형 문제도 나옵니다. 그럼 항상 푸는 요령이 뭐라고요? 공무원 입장에서 판단해라. 그래서 대원칙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이다. 원칙은 누구라고요? 사실상 소유자. 그런데 공무원이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어. 그럼 누구한테 보낼 것이고? 공부상 소유자. 그런데 사실상 소유자를 알게 되었어. 그럼 누구한테 보낼 것인가? 사실상 소유자. 왔다 갔다. 찾는 요령은 공무원 입장. 그래서 그 밑에 법조문 보시면 좀 더 차례입니다. 공부상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이렇게 한 장만 넘기도 기억 안 나시는데 공부상 소유자 갑이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이거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 누구? 을을 알 수 없더라. 그러면 누구한테 보내는가? 공부상 소유자인 갑에게. 그리고 알 수 없을 때 누구 입장에서 알 수 없다? 공무원 입장에서. 되시겠습니까? 오늘 요 기본적인 내용만도 하나 기억하시면 시험장 갔을 때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 누구 입장에서 판단해라? 공무원 입장에서 알 수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고 공무원 입장에서 알 수 없더라 그러면 공부상에 적힌 사람. 자, 2번 주된 상속자 가볼까요? 칠판 오시면 편합니다. 아버님이 땅을 갖고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아까 기초 개념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 상속인.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이 집안은 등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누구 명의로 계속 남아있죠? 돌아가신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겠죠? 준비하시고 이 경우 공무원은 재산세 고의서를 누구한테 보낼까요? 지금 어떤 케이스냐고요? 잘 듣자. 아버님 돌아가셨어. 그런데 아들, 딸 명의로 등기 안 하고 있어. 등기부상에는 돌아가신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죠. 자, 이 경우 재산세 고의서를 돌아가신 분한테 보낼 수는 없겠죠. 그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보낼 것인가? 상속인 중에서 주된 자. 상속인 중에서 주된 자. 그럼 법조문 상속이 개시가 되었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 등기부등본에 계속해서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공무원 입장에선 누구한테 보낼 것인가? 상속인 중에서 주된 자. 그럼 여기서 주된 자 판단 기준 기억하시면 되겠죠. 바로 밑에 적어놨습니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명 이상일 때 누구한테 보낸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그럼 지금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요 밑에 거는 나중으로 미뤄도 됩니다. 대신 요 케이스를 좀 기억해라. 자, 그럼 밑에 3번 종중재산의 공부상소유자 볼까요? 자, 칠판 옵니다. 이 땅을 종중이 돈 주고 샀습니다. 보통 종친회, 종중 같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중 돈으로 샀지만 명의를 누구로 했는가? 이 집안의 장손인 갑의 명의에 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상이 갑으로 돼 있죠. 뭐라고 부르는가? 공부상 소유자. 하지만 누구 돈으로 샀다? 종중돈. 종중을 뭐라 부르는가? 사실상 소유자. 준비하시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재산세 고지서 종중한테 보낼까요? 갑에게 보낼까요? 갑에게 보낼 수밖에 없다. 왜? 공무원은 이런 사실 모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에 공부상 소유자인 갑도 6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구청을 찾아와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뭘 신고하라고요? 등기부에는 내 이름 돼 있어. 하지만 사실은 종중 거야. 이런 걸 신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그 기간 내에 신고했다고 볼까요? 그럼 공무원 입장에서는 알게 됐죠. 누구한테 보내면 되고? 종중한테. 그런데 갑이 그 기간 내에 신고를 안 했네요. 그럼 공무원 입장에서는 알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보낼 것인가? 공부상 소유자. 한 번만 이해되면 나머지 똑같습니다. 자, 법조문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종중재산인데 키포인트가 이거다. 종중 수임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되는데? 공부상 소유자인 갑이 신고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공무원 입장에서는 알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보낼 것인가? 공부상에 적힌 소유자 갑에게 보내는 거다. 확인됐죠? 네. 자, 그럼 이제 4번 매수계약자. 이 파트에서 더 중요한 거니까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매수계약자.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건물 보이시나요? 지난번에 그 공시를 강의하는 그 박윤모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딱딱하게 강의한다고. 그 어느 측면이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왜 이렇게 다 닭가루 끝나냐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사실 저 군대 가기 전까지는 닭갈 못했었습니다. 근데 군대 가니까 닭가 못한다고 얼차리 많이 받고.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말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네. 국가의 건물이 보이시죠? 네. 국가가 건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재산세는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건물을 갑이 돈 주고 산다고 합니다. 연부로. 우리 취득세 공부할 때 연부 취득이 있었습니다. 1년 단위로 돈을 내는데 그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연부 취득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럼 지금 갑은 국가의 건물을 연부로 취득하는 거죠. 오늘 계약금 줬다고 볼까요? 계약금 줬습니다. 등기부상에 누구로 돼 있죠? 국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와 갑이 특약을 맺습니다. 어떤 특약인가? 계약금 치르면서 갑이 국가 건물을 먼저 사용하기로. 잔금 치르지 않았는데 국가의 건물을 먼저 사용하기로. 자, 이 경우 갑은 국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월세를 낸다고 볼까요? 월세 내는 건 유상이죠. 갑의 입장에서는 왜 월세 낼까요? 여러분, 기본적인 얘기. 지금 여러분이 자기의 건물을 사용합니다. 내가 내 건물 사용할 때 월세 냅니까? 안 내죠? 대신 내가 남의 건물 사용할 때는 월세 내죠.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다. 내가 내 건물 써. 월세 안 내. 근데 내가 남의 건물을 쓰면 월세 내. 자, 지금 갑은 국가의 건물을 연부로 취득했다.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등기부상에는 국가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건물을 먼저 사용하면서 월세를 냅니다. 왜 월세 내는 거라고요? 자기 게 아니니까. 그럼 누구 거다? 국가 거. 따라서 재산세는 비과세. 두 번째 케이스는 갑이 국가 건물을 사용하는데 월세를 안 내고 사용합니다. 둘 간의 특약에 의해서 공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세법은 뭔가? 결국에 갚거나 마찬가지니까 월세 안 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누게 된다고요? 갚고. 따라서 재산세는 과세. 이 경우 갑을 뭐라 그러는가? 매수 계약자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럼 지금 건물 등기부등본 때 보면 누구로 돼 있죠? 국가 거로 돼 있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에 있어서 월세를 안 내고 사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되는데 매수 계약자가 납세 임사에 대해서는 세 가지 요건 동시 충족해야 됩니다. 지금
누구의 건물이다? 국가의 건물이고 무슨 취득인가? 연부취득. 그리고 어떻게 사용한다? 무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색깔을 다 해놨다는 겁니다. 국가, 연부, 무상. 세 가지 요건 동시 충족했을 때는 실질적인 납세 의무자가 되야 되는가? 매수, 계약자가 되는 거다. 확인됐죠? 그래서 나중에 요약지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법조문인데 국가, 연부, 무상. 또 하나가 국가, 선수금, 무상.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사업시행자. 채비지와 보리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내야 되는데 납세 의무자 누가 되는가? 사업시행자. 이건 나중에 양도세 편에서. 혹시 채비지 기억나시나요? 채비지가 뭐죠? 이거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다시 1월부터 양도세 나가는 거 아시죠? 어떤 재개발 재건축할 때 내가 사업 비용을 돈으로 줘야 되는데 돈 대신에 땅으로 줬다는 얘기죠. 그 땅을 뭐라 그러는가? 채비지. 그러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양도세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채비지로 충당. 양도세 안 내죠? 그럼 지금 채비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는 내란 얘기입니다. 예. 자, 6번. 재산세, 과세율 연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의 소유자가 갑이라고 볼까요? 갑. 재산세 고지서를 갑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송이 됩니다. 확인해 봤더니 갑이 행방불명이라고 볼까요? 그러면 지자체는 야, 이 사람 행방불명이니까 재산세 안 내게 되겠네?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경우 재산세 누구한테 보낼 것인가?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키포인트는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더라. 그러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사용자. 대표적인 경우는 소송 중에 있다든지 행방불명. 되시겠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 별표 3개짜리로 매년 나옵니다. 정리하고 시겠습니다.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 몇 월 며칠 기준? 6월 기준. 공유는 지분권자. 주택이 보이네요.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다릅니다. 합쳐가지고 산출세 계산합니다. 그리고 안분. 안분은 시가 표준액 비율. 신탁은 수탁자. 이렇게 튀어나와야지. 신탁은 믿고 맡기는 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험장 갔을 때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것 찾아라. 이렇게 문제 스타일이 나온다. 그러면 요 페이지 다 나온다. 그럼 키워드 공유는 빨리 찾아가서 지분권자. 주택인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대. 전체에 대해서 산출세 계산하고 안분. 안분할 때는 시가변액 비율. 신탁은 수탁자. 준비하시고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 거기 키포인트인 말을 저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속. 아버님 돌아가셨다. 등기 안 했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하지 않았네요? 그럼 누구한테 보낸다? 주된 상속자. 종중소유물 신고하지 않았네요? 공부상 소유자고. 국가, 연부, 무상은 매수계약자. 국가, 선수금, 무상도 매수계약자. 그리고 채비지, 보리지가 나오면 사업시행자.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러면 사용자. 이렇게만 출제하는 겁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때 제가 다 연결해 드릴 텐데 그 무슨 얘기냐. 세법은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뒀더라 그러면 나올 문제는 뻔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문제 풀면서 암기 위주로 가는 걸 편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옛날 시험은 그렇게 해서 맞췄지만 최근 시험은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확인되시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예? 아직 문제 안 나갔습니다. 그건 나올 거 뻔하다. 무슨 문제 나왔을 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 뻔하다. 등록면허세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등기부에 적히면 내는 것이고 안 적히면 낼 필요 없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에서 그 권리가 증가되는 사람. 저당권 설정 납세 의무자는 저당권자라고 부르죠. 전세권 설정 납세 의무자 전세권자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등기소 갈 때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세금 낸 영수증. 따라서 언제 개시 납부인가?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요 정도만 갖고도 세법 16문 중에 3문제에서 4문제 맞추시는 겁니다. 제 강의의 파워가 그겁니다. 처음 들을 때는 뭐야 지금 진도 요밖에 안 나갔는데 그만큼 기본 개념이고 중요한 거니까 처음 만났을 때 설명드리라고 시간 걸리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그때 막 넘어갑니다. 그럼 그때 처음 듣는 분들은 도대체 뭐야? 또 이렇게 바뀝니다. 어쩔 수 없다. 기본 개념 설명드린 거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